안녕하세요. 해경 수사직 답안 작성용 강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답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주관식 시험, 이 사례형, 약술형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할 거예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답안을 이렇게 써보기는 했는데 과연 이 답안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실제로 학교에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도 제대로 배운 것 아니고 실전적으로 답안을 써보기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아마도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이렇게 해경 수사직 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과연 똑같을 것인가? 물론 이분들도 경찰 간부에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특히 사례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단문을 하나의 테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해 버리는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경 수사직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느냐. 일단은 경찰 간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답안의 반절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과연 실제 논문형 필기 시험에서는 약술형과 사례형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과연 이 답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률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법률과 관련한 문장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가장 우려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뭐냐면 사례의 목차를 암기하려고 하는 수험생을 만나서요. 이 목차를 암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술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약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목차를 암기하겠다는 것은 사례 답안의 기본 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조금 질문이 아닌 걸 질문하는 거죠. 사례 답안의 목차는 이미 한 15세기 정도, 14, 15세기 정도에 확립이 됐고요. 이게 이제 법학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통상 문학판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 혹은 사안 해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례 답안의 공통점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되는 형식이고요. 모든 국가시험도 똑같이 이어갑니다. 물론 내부 법원과 관련한 시험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판례 의함이라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다르죠. 그러나 나머지 시험은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이제 15세기 즈음에 중세의 법학 방법론이 확립이 되는데 바로 파이라킹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제시가 됩니다. 이 파이라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법률 문장으로 법학 방법으로 분석해내서 의견을 제시하느냐. 이게 바로 파이라킹인데 먼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팩트 파인딩, 어떤 사실관계를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 속에서 쟁점은 무엇이냐, 이 쟁점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답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문제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한 해석론은 무엇이고 국가의 유권적 판단 그리고 평석자의 입장 이걸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룰이 아주 길죠. 가능한 한 해석론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학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국가의 유권적인 판단 국가는 지금까지 어떻게 봤느냐 이게 바로 판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느냐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석자의 입장입니다. 평석자의 입장 이게 검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검토 이 룰 이런 법칙을 사안에 적용하는 것
이게 이제 사안 적용이겠고요. 사안 적용.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결론. 이게 사안 해결에 해당하는 거죠.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방식이 말하고. 그래서 이런 법률 문장을 치밀하고 밀도 높게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이라킹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문학 판검사예요. 근데 이와 관련한 이제 사례에서는 쟁점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기출은 쟁점이 한 개가 보통인데 뭐 두 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써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문제점에서는 어떤 사실관계의 개요를 쓰라고 하는데 다 쓸 수는 없어요. 어떤 등장인물이라든지 뭐 갑이 나온다든지 A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주고 어떤 쟁점도 써주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근거법령을 써주면 좋은데 지금 이 시험에서 근거법령을 모두 다 쓸 수는 없어요. 아는 것만 이제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로 들면은 뭐 경찰 간부, 경찰 승진 시험, 해양경찰 간부, 해경 수사직에서는 법전을 안 주지만 고등고시에서는 전부 다 법전을 줘요. 그래서 반드시 법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고등고시 정도가 준하는 정도면은 법도 일부 외워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걸 다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근거법령을 알게 되면 쓰고 이제 학설이 있으면 이제 학설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다. 그리고 검토 생각건대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 해결해서 사안을 적용해서 이 사안에서는 예를 들면 뭐 강도죄가 성립한다, 상해죄가 성립한다, 혹은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뭐 절차는 위법하다, 혹은 적법하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논점 두 개로 나타나는 거, 두 개 이상으로 나타나면 그래요. 문제점에서 논점이 이거다. 논점으로는 뭐 1, 뭐 2가 문제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쟁점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을 이 안에다 써요. 이렇게 학설 이것도 목차를 잡아가지고 학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눠서 이제 뭐 판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줘도 괜찮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건 차근차근 가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도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 순으로 답안을 작성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사안 적용에서 자세히 적용을 해주고 이 사안은 어떻게 된다 하고 자세히 적용을 해주고 여기도 이 안에 사안 적용에서도 자세히 적용을 해주고 이쪽에서는 이제 결론만 취합하는 거예요. 1은 적법하고 2는 위법하다. 뭐 갑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고 을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이렇게 결론만 딱 취합하는 그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이 한 개든 논점이 두 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으로 간다는 것은 공통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지의 분량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해경 수사직은 시험을 60분간 보고요. 답안지는 23줄 10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해경 수사직 답안지가 일반에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아마 시험을 보신 분들도 몇 줄인지 세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양경찰청에 교육계 몇 번 전화를 하고 실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뭐 페이지는 금방 알려주는데 줄수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좀 세어봐달라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23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3칸. 원래 이제 그 경찰 간부 시험은 22줄이에요. 22줄. 경찰 승진 시험은 28줄이고요. 그리고 뭐 물론 뭐 사법 시험 같은 경우는 32줄, 33줄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경험을 하고 실제 수험생들이 하는 거 뭐 저도 주관식 15년 이상 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 답안지면 1시간 내 작성할 수 있는 최대 양은 8페이지 정도인데 이 최대량을 쓰라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 쓸 수도 없고요. 이것은 완벽히 암기된 사람이 땡 하면 그냥 도르륵 쓰면은 8페이지를 쓰는 거지
생각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8페이지 쓸 수가 없어요. 뭐 경찰 간부 예를 드는데 경찰 간부는 주관식이 매우 중요하고 통상 1년에 합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2, 3년간 커리에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간도 70분 그리고 22줄 그래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써서 합격권에 이르게 되는데 뭐 이렇게 암기한 것만 비교해도 8페이지에서 7페이지인데요. 전체 해경 수사직에서 요구하는 난이도 그리고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면은 5에서 7면 정도 답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페이지만 써도 합격할 수 있다. 7페이지까지 나는 좀 더 암기가 잘 돼 있고 7페이지 쓰면 수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을 해서 편면적으로 보면 어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한 페이지당 15에서 20점 정도 15점짜리 문제 혹은 20점짜리 문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점, 그러니까 5페이지 쓰는 사람은 20점짜리로 한 페이지당 20점씩. 15점 쓰면 한 페이지당 좀 7페이지까지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하다가 내가 몇 페이지 정도 쓴다, 이걸 좀 감을 잡고 하면은 페이지별로 이렇게 문항을 나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험의 경우는 양을 많이 쓸수록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양을 많이 쓰도록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근데 양을 많이 쓰도록 훈련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한 이 시험의 특성상 60분 하는데 어떻게 양을 많이 쓰겠습니까? 사실 사법시험 같은 경우 옛날에 있을 때 뭐 4년, 5년, 6년 변호사 시험도 로스쿨 3년 했다가 뭐 1년 더 준비하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한 8, 90% 내용은 아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 거의 다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면 많이 쓴 사람이 합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단언컨대 내용을 쓰기만 하면 답을 맞추기만 하면 그냥 답이라고 단답은 아니지만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면은 최소 정도만 하더라도 시험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구하는 답안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은 15점 정도를 한 페이지에 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 답안인가를 역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험생에서 우리가 정답이 무엇이다, 모범 답안이 무엇이다. 여러분 채점하시는 분들은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채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건 비공개예요. 모든 국가시험에서 주관식 모범 답안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 있어요. 왜 추론을 해내냐면은 이 점수와 이 시간을 주면 이 정도 이상은 모범 답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상 만들면은 모범 답안이 그 이상으로 커진다면 쓸 수 없는 것을 모범 답안으로 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 정도까지가 모범 답안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책에는 좀 더 써가지고 그 중에서 어차피 우리가 외운 대로 100% 못 쓰니까 좀 추려내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보다 좀 크지만 그 정도 선이 완벽한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경 수사직에는 양을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 학생들도 50% 이상 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양보다는 우선 내용을 정확히 쓰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량은 제가 여러 가지 루트, 시간과 분량, 그리고 공부 수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단언컨대 여러분들 이 약술형 시험, 이 약술형하고 경찰 간부나 해양경찰 간부에서 나오는 단문, 경찰 승진에서 나온 단문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단문은요, 여러분들은 이 흰수리 기본교재에 나오는 거에서 의부터 해가지고 뭐 비교 개념, 그 다음에 요건에서 1, 2, 3, 4, 효과 1, 2, 3, 4, 뭐 해가지고 또 마지막 결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목차를 암기해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약술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약술은 서론과 뭐 결론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사이에 학설 판례 검토 위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약술형은 단문과 달리 항상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약술하고 사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는 사안을 해결해서 풀어내는 게 중점이 되지만 약술은 사실관계가 없잖아요.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학설 내용을 좀 더 써주고 판례 검토, 그러니까 학설 내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학 판검사라고 했잖아요. 문제점부터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문제점은 제가 하루아침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문제점 쓰는데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방법은 이제 사례를 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혹자는 문제점을 보면 전체 답안이 나온다, 배점이 나온다 하는데 타당한 말이긴 하지만 문제점 이렇게 쓰다 보면 백날 길게 써봤자 점수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에서는 이제 문제점에서 뭐예요?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이슈, 쟁점이 무엇이고 근거 법령이 무엇이냐 하는데 우리는 등장 인물 정도, 뭐 갑에 대한 압수, 뭐 A의 압수, 뭐 갑이 A를 살해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정확히 표시를 하고 근거 법령이 무엇이냐 이것은 법전도 주지 않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대상들을 생각할 때는 근거 법령을 쓸 수는 없어요. 무엇이 쟁점인지만을 정확히 지적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설인데요. 학설 암기 내용 막 테마별로 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원래 이제 학설은 기본적으로 표준으로는 자, 학설, 명칭, 그리고 이 학설이 무슨 내용이냐, 내용, 그 다음에 근거. 이게 이제 표준이에요. 근데 해경수사직 시험에서 학설 명칭과 내용 각 학설들의 근거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물론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해경수사직의 약수령에서는 학설 명칭과 내용까지만 서술하면 충분하고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근거까지도. 왜? 약술은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면 근거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반면에 약수령은 그렇게 되지만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최근 변호사 시험 같이도 학설 그냥 명칭만 써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명칭까지만 쓰고 여유가 되면 이제 내용까지. 그러니까 한 단계 위아래예요. 능력이 되면은 자, 사례에서는 학설 제목하고 제목만으로 능력이 되면 이러이러하다는 학설까지. 근데 단문에서 약술에서는 학설 제목만 쓰면은 쓸 말이 없어요. 너무 양이 줄어. 그래서 이때는 학설 제목까지만 써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까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설 명칭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어느 쪽엔 뭐 사례집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적극설, 소극설, 제한적극설 또 책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똑같은 내용의 적극설, 소극설, 제한적극설 어떤 것은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써 있는데 참고로 이것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 학설 명칭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혼용이 가능하다. 즉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설의 7, 80%는 긍정, 부정, 절충설 내지는 적극, 소극, 제한적극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 혹은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적극설과 소극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법학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이것은 1000년 이상 된 거예요. 이건 법학 방법론, 법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항대립은 뭐냐면 법조문의 물리, 법조문에 쓰여 있는 대로 해석하는 거. 근데 쓰여 있는 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양산이 되고 현실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없어. 이런 경우는 그 반대되는 해석, 반대. 그러니까 법조문의 물리와 그 반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는 해석, 이걸 이항대립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상정해서 비교 정리하고 보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이항대립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 실제로 주장하는 자가 없어도 교과서를 쓸 때는 긍정설과 부정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라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에서 막히면 긍정설, 부정설 내지는 적극설, 소극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는 무조건 있다. 특히 사례에서는 얼마나 유용해요. 근데 이제 알아둘 게 긍정, 부정, 절충, 적극, 소극, 제한, 적극은 공식 학설 명칭이 아니라고 했지만 고의설,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 책임설, 요런 것들은 공식 학설 명칭이니까 이건 무조건 학설을 외우는 게 점수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 학설 명칭 같은 경우는 암기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적어도 내용은 몰라도 학설 명칭이라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가겠는데, 우리가 판례는 모든 시험에서 실탄이다. 실제 점수는 판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를 태도를 정확히 지적하는 게 고득점의 포인트고 합격의 여부를 나누는 거예요. 실제 검토는 판례하고 다른 검토해도 좋아요. 물론 제 책은 97, 8% 한두 개 빼놓고는 다 판례하고 똑같은 결론이에요. 근데 그래도 검토는 내 안은 이 판례 잘못됐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판례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판례를 꼭 써주고, 특히나 이제 판례는 무슨 설이다, 판례 내용은 어떠어떠하고, 그 다음 판례 내용은 무슨 설이다까지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반드시 2, 3줄은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7, 80년대, 이제 길게 잡으면 90년대,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판례를 최대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원문대로 외웠으면 점수를 잘 주곤 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문제가 쉬웠고, 이 쉬운 문제에서 차이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판결문을 쓰는 판사님들도 외워서 쓰는 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찾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는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쓴다. 판례는 비슷하게 쓴다.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원문 비슷하게 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이제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판례는 긍정설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만 갑자기 판례는 소극설이다, 판례는 긍정설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판례는 긍정설을 취한다는 것을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이 취급해. 이건 판례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원문 그대로 암기하지 않아도 판례가 사용한 키워드 표현, 키워드적 표현, 핵심 근거는 살려주고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객관식 교재 판례 막 툭툭 실어놨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여기서 어떻게 요약하느냐? 이게 막막하죠. 근데 이것은 이 책에 이제 예시다방 교재에서 제가 요약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 강의하면서 더 요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학설도 이 정도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 여기에서 이 정도는 반드시 써야 된다. 판례도 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해주고, 또한 책도 그렇게 다 요약해서 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답안 작성용 교재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다 작성하고 있으니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 마지막은 아니고요. 검토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는 뭐 촌철살인식 키워드 너무 긴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토 쓰다가 다른 거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촌철살인식의 키워드를 써줘야 된다 하는데, 이것 그냥 외우면 돼요. 이것도 외우고,
이제 검토는 가급적 2줄, 아무리 길어도 3줄 이내에 마무리해야 되고요. 한 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소 한 줄은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2줄 정도, 2줄 정도로 해서 이 검토들을 제가 좀 대비시키겠으니까 이걸 꼭 쓰고 배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안 적용이나 사안 해결. 사안 해결이나 사안 적용은 사실은 안 가르쳐줘서 다 잘 쓰더라고요. 왜? 학설 잘 모르고 판례 잘 모르고 검토 잘 모르니까 대신에 사실관계 사안 문제하고 주저리 막 끌어 쓰는데 뭐 짧은 시간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설 판례 검토를 잘 쓰게 되면 이렇게 길게 안 써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등장인물 쓰고 어떤 결론 유도하는 정도로 충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안 적용은 과 사안 해결의 차이는 사안 해결은 항상 맨 밑에 사안 해결은 어떤 질문의 맨 밑에 그러니까 해당 질문 어떤 문항의 맨 밑에 목차이고 이제 사안 적용은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적용 이제 중간 목차 이것도 가면서 점점 배우니까 이렇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장의 답안에서 23줄의 답안에서 15점이면은 15줄 정도. 그러니까 15점이면은 한 페이지. 그러니까 적게는 15점에서 20점, 한 페이지에서 15점, 20점이니까 어떤 적게는 한 17, 8줄, 많게는 23줄까지 쓰는 게 15점 답안인데요. 이야, 죽겠네. 이거 어떻게 대비하냐. 생각할 건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존에 종합반이신 분들은 연습을 일찍 하신 분들은 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제가 답안 작성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와 내사, 이제 설문 1에 대해서 앞으로 답안은 단문 같은 거 나오던 이건 이제 약술 문제예요. 약술형으로서 수사와 내사의 구별 기준에 대해 논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약술형 문제인데 이 약술형 문제에서 이게 만약에 15점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술형 문제라고 해서 이걸 다 써주는 게 아니에요. 목차는 그냥 1번이면 설문 1, 문제 1이면 문 1에 대해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문 1, 문 2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뭐 문 1에 대해서 뭐 1-1에 대해서 1-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수사와 내사의 구별 기준 하면 이제 여기서 수사의 정의, 수사는 어떤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이 정도만 써도 돼요. 그래서 공소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이제 내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범죄 혐의의 유무,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라고 했고, 자, 수사와 내사의 구별 기준, 학설, 약술형이니까 내용을 좀 설명했어요. 입건의 존부라는 형식에 의해 판단한다는 형식설. 그게 아니라 범죄 혐의를 기준으로 한다는 실질설 이 두 가지가 있고, 판례는 비슷하게 이게 참 어려운 걸 예로 들었는데 범죄 인지 절차, 입건, 사건의 수리 절차, 즉 범죄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이때의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이때에 수사가 개시된다 해서 실질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판례는 지금 3줄 정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검토 생각건데 법원, 형사소송법의 이제 법의 해석의 기준인 형사소송법.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196조, 197조이랑 못 외워요, 사실은. 뭐 이거 외울 수도 있는데 기억나면 쓰는 거고 못 따면은 못 써요. 그러니까 법원인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 그냥 범죄 혐의가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어떤 범죄 혐의의 존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이 정도로 쓸 건데,
야, 이 내용이 이제 15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23줄인데 한번 볼까요? 23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23줄에서 여기서 이제 답안을 어느 정도 썼느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건 뭐 하나 위로 당겼다고 치고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줄이잖아요. 이거 엄청 많은데 이렇게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줄, 이거 한 줄 띄워먹고 지워볼까요? 이거 한 줄 띄워먹고 자, 이거 한 줄 띄워먹었어요. 자, 이거 목차 하나 띄워먹고 여기도 사실은 실제 가서니까 한 칸 띄워도 돼요. 근데 또 목차 하나 띄워먹고 여러분 학설 목차 못 써요? 쓸 수 있죠. 판례 목차 쓸 수 있죠. 검토 목차 쓸 수 있죠. 벌써 하나, 둘, 셋, 넷, 뭐 한 칸 띄면 다섯, 여섯, 일곱 줄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 쓰는 게 뭐예요? 사실은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걸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것은 약술형도 필수 아닙니다. 필수 아니에요. 그냥 문제점에서 수사와 내사의 구별 기준이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만 써줘도 돼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수사와 내사의 구별 기준이 문제된다 하고 위에 목차도 그냥 문제점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러면 얘 날리고 실제로는 학설, 형식설과 실질설 두 줄. 그 다음 판례는 좀 외워주는 게 좋겠죠. 이게 목숨 걸고. 그리고 이것도 판례, 검토도 제가 더 줄여줘요. 이렇게 못 쓰더라도. 이건 지금은 한 3개 배우고 4개 배우고 5개 배울 때는 쓸 수 있지만 이게 테마가 외울 게 한 40개 된다. 30개 된다. 그러면 일일이 다 외우는 게 과연 떠오를지 안 올지 이건 알 수 없죠. 그래서 법원인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이제 바꿀 거예요. 법원인 형사소송법의 이제 뭐 규정에 따라 이제 나중에 실제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있음을 외우러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외울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정도가 돼요. 8줄만 외우면 15점짜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의 개념, 내사의 개념, 남들보다 15점짜리에서 3, 4점 더 맞으려고 3점 정도, 2, 3점 더 맞으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약술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 배점으로 두고 있어요. 15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2점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위주로 쓰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외울 것은 목차 빼고 나니까 8줄만 외우면 이런 거 하나 쓸 수 있더라. 이게 15점이에요. 그리고 책은 길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답안 작성용에서는 여기 8줄 쓸 것을 답안 작성용에서는 한 12줄로 해놓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코치할 것은 이걸 또 8줄이나 7줄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나왔던 테마들이 있어요. 어떤 형법 약술은 형법 총칙에서 이론 파트,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도 단문이 아니라 약술이고 이 약술이기 때문에 어떤 경찰 간부 시험이라든지 해경 간부 시험에서 쓰듯이 톡톡톡톡 해경 간부 시험은 형사소송법이 없죠. 근데 경찰 간부 시험에서 쓰듯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 쓰는 게 절대 아니고 학설 판례 검토 위주. 뭐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게 되면 증거 능력 요건 그리고 그 요건에 대한 내용들을 탁탁탁탁 서술하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이 답안 작성용 강의는 일단 예상 논점을 선별하는 게 하나 그리고 예상 사례도요. 여러분들 형법 같은 경우는 법전을 안 주기 때문에 어려운 구성 요건이 안 나와요. 형법 어차피 구성 요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전이나 특별법 보고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이론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폭행, 상해, 어떤 뭐 절도, 강도, 뭐 살인, 조금 더 간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 정도 명예훼손 모욕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지 그 이상으로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구성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시 답안을 보고 암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암기를 하고요. 그 대신에 어떤 이론적인 형법 총론의 이론적인 문제들에서 꼭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준비만 하면 되겠고요.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조금 사례가 더 많은데 많이 어려운 사례까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을 탁 뽑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해경수사직 시험에서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 가지고 예전에는 육경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검찰로 보낸다 이걸로 해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을 직접 수사를 해서 송치 혹은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불러다가 놓고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항이 알아야 되죠. 자, 체포하는 거 이것은 평소에 알고 있어야 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미란다 원칙 암기해야 되고 이런 거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글은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식이 필요한 거예요. 글 쓰고 말하고 서류 정리하고 참고인한테 논리적으로 묻고 대답을 받고 이게 형법적인 쟁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총론적 강론은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총론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원리 이런 원리에서 이런 원리 이 정도는 조사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묻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을 좀 배워라. 특히 법학방법론을 배워라. ABCD만 배워오면 우리가 합격시키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보니까 이게 어때요? 항상 2배수 뽑는다고 하는데 필기에서 2배수도 뽑지도 못해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남녀 이렇게 분리해서 처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15명 뽑는다고 하는데 15명밖에 못 뽑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체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면접에서 안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기본적인 수사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글을 써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차근차근 지금부터 답안 작성용 강의로 해서 차근차근 하면 예상 논점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실제 어떻게 답안 작성하는지 훈련이 될 거예요. 이 훈련을 마치면은 제가 이제 추석 지나고 하려고 했는데 아마 10월 달에 들어가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실력이 쌓여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는 게 맞지 정신없이 막 진도만 따라오다가 모의고사 보면은 이것도 나중에 문제로 눈으로 보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11월 6일에 시험 보면은 어떤 마지막 준비할 거 한 2주에서 3주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일 전까지 맞춰서 10회를 한 이틀이나 3일 단위로 딱 시험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9월 말부터나 10월 초부터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 답안 작성용을 보면서 이제는 제가 밑줄 긋고 요약하고 암기하라는 거 이제는 암기를 해야 돼요. 기본 강의는 빠른 속도로 봐야 되고 사실 여기에 있는 게 100%는 아닐 수가 있어요. 기본 강의에 있는 부분도 몇 가지는 추가돼서 나중에 모의고사 예상 문제로 들어가긴 할 거지만 일단 적어도 여기에 있는 건 싹 암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본 강의를 다시 확인한다든지 기본 교재를 또 확인해 가지고 내용을 좀 보충하고 생각을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트로 바로 답안 작성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